지난번에 왜 세종시만 출산율이 높은지 취재해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를 했었다. 이 영상을 본 많은 앵구님들께서 그럼 우리나라 저출산 예산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거냐라는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그래서 취재해봤다. 의뢰 댓글은 2020년 예산 35조 7천억 원으로 달렸지만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최신 자료인 2021년 전체 예산 46조 7천억 원을 기준으로 알아봤다.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출산율 걱정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예산을 배정한 건 2006년. 이때 배정된 예산은 총 2조 1천억 원인데 매년 늘어서 2020년에는 총 40조 2천억 원, 2021년에는 무려 46조 7천억 원이 쓰였다. 그런데 가파르게 올라가는 저출산 예산과는 다르게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미스터리할 정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다. 2020년에는 1000명당 0.83명으로 OECD 꼴찌를 기록했다. 47조라는 게 얼마나 큰 돈이냐면 최근 5년간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국내 118만 4천 쌍인데 이들에게 각각 4천만 원씩을 나눠줄 수 있는 금액이다. 결혼 1년차 신혼부부만 놓고 보면 2억이 넘는 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그동안 15년간 매년 수십조를 때려박아도 출산율 높이기 실패했는데 그냥 이 돈을 똑같이 나눠주면 안 될까 싶기도 하지만 정부 정책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듯 싶다. 어쨌든 그럼 이 예산은 다 어디에 쓰이는 걸까?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46조 7천억 원은 주거 지원 49%, 교육 서비스 지원 26%, 현금 지원의 13%, 고용 지원의 10% 정도가 쓰였다. 그러니까 주거, 교육 서비스 분야에만 전체 예산의 4분의 3 정도가 쓰였다는 얘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쓰이고 있지만 왜 출산율은 오르지 않는 것인지 이삼식 한양대 고령사회연구원 원장님에게 물어봤는데 신혼부부 주거 지원 정책이 잘못 설계됐다는 점을 지적하셨다. 최근에 들어서 임대주택 방식에 많은 접근하고 있지만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 보면 자기가 전세나 월세를 살면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궁극적으로는 우리나라는 주택 공급의 방식에 있어서 자기 집 마련하는 데 주거 정책이 거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크고,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주거비 부담을 낮춰야 하고 그러려면 자기 집이 필요한데 정부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에는 문제가 많다. 감사원은 작년 7월 저출산 대책 성과를 감사한 결과 보고서에서 공공임대주택이 공급 물량에만 급급한 나머지 신혼부부의 눈높이와 괴리가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첫째, 좁은 면적. 감사원 조사 결과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의 50%가 11평 정도 크기인 36제곱미터 이하, 35%가 44제곱미터인 주택이었다. 국토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3인 가구가 살기 가장 적정한 면적은 전용 79제곱미터고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최소 면적은 61제곱미터다. 그런데 정부가 대부분의 물량을 턱없이 좁은 주택으로 공급하니 아이를 낳아 기를 마음이 싹 사라진다는 게 감사원의 분석이다. 둘째, 입지 조건. 대부분의 아파트가 마찬가지겠지만 맞벌이가 많은 신혼부부에게도 직주 근접, 다시 말해 직장과 주거지역 간 가까운 거리가 매우 중요한 요소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신혼부부들의 생활지역을 벗어나 외진 곳에 조성되는 경우가 많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 지역에 공급한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들이 계약한 물량은 96.4%나 됐지만 지방의 중심지도 아닌 외진 곳에 공급한 임대주택은 59.5%가 미계약 상태였다. 영유아 교육비 지원도 출산율을 끌어올리기엔 역부족이다.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는 유치원이나 학원 같은 영유아 사교육 시장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면 아이를 더 낳지 않을까 기대할지 모르지만 부모들은 정부가 주는 돈을 더 좋은 유치원이나 학원 보내는 데 썼고 이마저도 비싼 방과 후 활동비 보태기에는 역부족이어서 아이를 기르는 부담은 여전했다. 결국 사교육 열기를 잡지 못하면 백날 보육료를 지원해봤자 효과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감사원은 교육부를 대상으로 왜 이렇게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걸 보면 저출산 정책이 매년 실패하는 이유는 신혼부부든 자녀가 있는 부모든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다는 생각이 별로 들지 않게 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 수 있다. 사교육비 문제가 대개사 지금은 노동시장의 문제거든요.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고학력 또는 학벌주의가 만연하다 보니까 어떤 부모도 이 사교육을 갖다가 회피할 수 없죠. 그런데 지금까지 그 정책들을 보면 노동시장에 대한 접근은 거의 없습니다. 거시적으로 노동, 고용 문제, 특히 청년층에 대해 집중해서 하는 어떤 정책들은 크지 않아요. 이삼식 원장님 말씀처럼 노동시장에서 출산을 지원하는 정책의 현실은 어떨까? 직장인들의 육아휴직을 늘리고 청년들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해주면 결혼도 하고 애도 낳지 않을까? 결론적으로는 이것도 구멍이 많다. 고용 부분에 배정된 예산은 전체 저출산 예산의 10%도 안 되고 직장인의 경우에도 육아휴직하면서 받는 급여가 평소 받던 임금을 대체하는 비율은 2019년 기준 절반도 안 된다. 저출산 예산이 저출산과 전혀 관련 없는 곳에 쓰인 사례도 있었다. 저출산 정책으로 묶인 것들 중에는 가족 여가 지능 목적의 템플스테
홈스테이 운영에 세금이 쓰인 적도 있고 공무원의 원격 근무를 지원하는 스마트 워크센터 구축 사업에 세금이 쓰인 적도 있다. 이름만 저출산 정책이지 아무 상관도 없는 정책을 여기저기 끼워 넣고 있었던 거다. 지난 영상에서 한 웬구님께서 직장 선배가 네가 만약 새라면 먹이랑 둥지가 없는데 알을 낳겠냐 라고 말한 게 생각난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무려 1000명이 공감해 주셨다. 지금 저출산 정책은 먹이랑 둥지를 구해주는 게 아니라 먹이랑 둥지를 주는 척에만 돈을 쓰는 것 아닐까.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올림픽 보이콧하면 어떻게 되는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